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전읽기를 가르치는 김지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강의 잘 듣고 발표를 잘 하면 수행평가 점수에도 반영되고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도 써지는 거니까요. 다들 강의 잘 듣고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그럼 모두 수능 특강 110쪽을 펴도록 하죠. 자, 우리 고전 산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야기꾼 오물음이랑 그 다음에 나에서 시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꾼 오물음과 이야기 주머니를 함께 읽고 같이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지문 해석하도록 하죠. 서울에 오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예리하게 자명에 유능하여 두루 재상가의 집에서 아주 명문가의 집이죠. 아주 높은 벼슬 하고 있는 사람들 집에서 드나들었다. 옛날에는 TV나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옛날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겠죠. 그는 식성이 오이와 나무를 즐겼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오물음이라 지었다. 물음에 익힌 나물은 나무의 이름이요 오씨가 오이와 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 종실로 연로하고 내 아들이 있었다. 때문에 내 아들이 있었다. 물건 사고 팔기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천성이 인색하여 추워도 남주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여러 이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있었다. 자, 종실노인이 인식함으로써 오물음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인색하다는 건 굉장히 이기적이다. 남들에게 나눠주기 싫어한다 이런 거죠. 자, 더러 친한 벗이 물건 좀 나눠줘라, 좀 베풀어라 권하면 내게도 생각이 있노라 하고 대답할 뿐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다. 하루는 오물음을 불러 이야기를 시켰다. 오물음이 마음속에 한 깨를 내어 옛 이야기를 지어서 했다. 자, 행위의 실행이죠. 이제 옛 이야기를 통해서 종실 노인을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왜 하죠? 액자식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밖의 이야기고요. 이제 안의 이야기가 다시 진행됩니다. 집안 장안 갑부에 이동지란 이가 있었다. 장안 갑부, 지명 이름이죠. 이동지란 허구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귀장수하고 아들을 많이 낳아서 사람들이 늘 상팔자, 팔자가 좋은 사람이라 불렀다. 근데 이동지가 가난해서 고생하다 자수성가, 홀로 일해 성공하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성공해서 부가응, 굉장히 부자 늙은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질이 인색하였으며 형제에게도 부치한 게 주는 법이 없었다. 죽음에 임박해서 곰곰이 돌이켜보니 세상 만사가 모두 허사이고 자기는 오직 재물, 돈이죠. 돈자 한자에 평생 종이 되어 얽매인 셈이었다. 병서, 이렇게 병에 누워서 아파서 누워서 생각해볼수록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 유언하기를 내 평생 고생하여 재물을 모아 이자가 부자 되었구나. 근데 지금 항천길, 이제 죽어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100가지로 생각해본들 한 개 물건도 가져갈 도리가 없구나. 지난날 재물에 인색했던 일이 후회스럽다. 명정이 앞을 서니 상여소리가 구수고 명패, 이제 죽으면은 사람들이 명패를 들고, 명패 이렇게 이름 쓰여져 있는 명패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를 담은 간을 들고 상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고 이 시체를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죠. 그래서 이 상여, 시체를 들고 있는 간을 상여라 그러죠. 그래서 상여 소리 구슬프고 공산에 낙엽지고 빈산에 낙엽지고 텅 빈 산에, 겨울이 되어서 텅 빈 산이겠죠. 낙엽지고 밤비 내리는 쓸쓸한 무덤 속에 비록 돈 한 푼인들 쓸 수가 있겠느냐. 내 죽어 염습하여 이제 시신을 씻기고 수의 죽을 때 입는 그 삼배옷 있죠. 삼배옷으로 갈아입고 입간 시신을 간에 넣을 때 두 손에 악수를 끼우지 말고 두 손을 이렇게 끼우지 말고 간 양편에 구멍을 뚫어 내 손 좌우를 구멍 밖으로 내놓아 기껏들 하여금 내가 재물을 산같이 두고 빈손으로 돌아감을 보도록 하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간 속에 있는 내 두 손을 보기 위해서 돈을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게 하라는 거죠. 이동지가 죽은 후에 자식들이 감히 유언을 어기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했답니다. 아까 노상은 길이죠. 길에서 우연히 상녀를 따른 행녀를 만나 두 손 간밖에 나와 있음을 개의하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동주의 유언이었다고 하니 과연 옳은 말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안의 이야기, 액자식 구성에서의 안의 이야기죠. 그 종실은 왕의 친척이죠. 그래서 왕의 친척 노인, 부자인데 인색한
왕 친척 노인이 듣고 보니 은연중에 자기를 두고 한 말이라. 그리고 그 말에 조롱의 뜻이 들었지만 그 말은 이치에 타당하였다. 이에 즉석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 오부름에게 상을 주어 후하게 주어 보냈다. 기얏튼 날 아침에 드디어 여러 자식 앞에 재산을 나눠주고, 행위의 결과로 이제 재산을 나눠주는 거죠. 친구에게도 보물을 나눠주었다. 그러고 산에 지은 정자에 들어앉아 검은고와 술을 즐겨 마시며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금전상 돈과 관련된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다시 착해진 거죠. 이게 외화, 바깥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나작품 보도록 합시다. 나작품은 이야기 주머니인데, 이거는 뭐 글로 쓴 게 아니라 어떤 노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대로 녹음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구비문의 특징이죠. 사람이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생각이 안 나거나 뭐 기억이 떠듬떠듬 날 때 의미 없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연자가 생각할 시간을 벌고 독자는 이제 얘기를 하려는구나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독성생을 앉혀놓고 대갑주서 독성생, 아이를 가르치는 성생을 앉혀놓고 공부를 떡 시키는데, 아들 공부를 딱 시키는데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적다 보니까 표준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죠. 이놈이 공부를 안 하재면은 자기 아버지하고 기은 노인네하고 앉아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이놈이 공부를 하면서도 얘기하는 것을 다 적는 거야. 적어선 하루 저녁 한마디 들으면 하나를 적어서 이걸 꼭 종이에다 적어서를 반복하고 있죠. 여기서 적는 거야. 적어서 적어. 이거 구비문학의 특징이죠.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까 말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도련님은 글 적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도련님은 문자 문학을 상징하는 거죠. 문자 문학, 이야기 문화에서 이제 글이 전착되고 구비 문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봉해서 적은 걸 봉해서 넣었다는 거죠. 넣고 한 개 3년 동안 딱 그러다 보니 주머니에 3개가 찼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 대들보에다 기둥이죠. 딱 달아놨지. 그래서 이야기는 퍼져야 되는데 퍼지지 않고 글로 적어서 대들보에 매달아놔서 이야기가 퍼지지 않고 멈춰버렸다는 거죠. 요놈의 걸 얘기 주머니를 보니까 3년 동안 저녁마다 한 개씩 집어넣었으니까 얘기 주머니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주머니 3개가 찼으니까. 4년째 되던 해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살 것 같으면 저기 홍천쯤 장가를 가게 됐어요. 이 구비문학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죠. 추상적 공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도련님이 홍천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하는 공간이 만약에 서울이면 서울에서 홍천점 거리쯤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리를 알게 해주는 거죠. 도련님 장가 가게 되는 공간을. 자, 이런 고개를 하나 넘어가는데, 그전에는 가마에다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내일쯤 출발하게 되면 오늘쯤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하인들이 있으니까 하인들은 명령하는 거야. 너는 내일 누구누구 가마는 뭔지 알죠? 옛날엔 차가 없으니까 여기 가마꾼들이 여기 의자 같은 거 달려있고 사람이 여기 가마꾼들이 여기 가마를 메고 이렇게 갔죠. 그런데 가마를 모시는 도련님을 모시고 고개를 넘어갈 때 동짓달 음력 1월 11월에 돼 있는데, 음력 11월인데 양력으로는 1월이죠. 헛개 눈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와서 눈을 실러 그 도련님 방 문턱에 이렇게 둘러 쓸려니까, 눈이 쌓여서 쓸려니까 방에는 도련님 없고 빈 방에 얘기 소리 중중중 나더라는 거야. 그 전에 공부하던 방인데 도련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무슨 얘기 소리가 이렇게 나는가 말이야.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니까 아주 여러 사람이 떠드는 게, 이놈의 새끼가 우리를 주머니를 넣고 안 풀어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은 이야기가 귀신이 돼서 이제 자기를 가둬놓은 도련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풀어놓는 거야. 도련님을 해치려는 이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풀어놔야 이야기는 풀어놓고 퍼져야 되는데 못 퍼지게 하니까 도련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귀신이 된 이야기죠. 내일 고개를 넘어, 이 새끼는 도련님이죠. 도련님이 내일 고개를 넘어 장가를 간다니까 내일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젊은 도련님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토련이 마음내겠지. 귀신끼리라도, 이 표준에 어긋난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동지 섣달에 고개 마루턱에 신랑이 지나가는 길에 난데없이 돌배, 배죠, 배. 우리 먹는 배죠. 아주 큰 배를 우리 돌배라 그러죠. 아주 큰 배, 먹는 배. 그땅 큰 하나를 이렇게 잎이 피어 늘어지게 놓고 돌배가 이렇게 매달리고 하면 그걸 먹으려고 애쓸 거다. 그러니까 이놈이 그걸 이렇게 떡 먹으면 쇠살령이 오다. 그것만 딱 쳐먹으면 죽을 테니까 뭐 배에 독을 탔나 봐요. 이 배를 먹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요거를 감의 발이 숨기고 그 종놈이 들었단 말이야. 종이 임금이 종이 이야기들이 이 도련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가막군이 들은 거죠. 도련님 내가 살려야겠다 결심을 먹었거든. 그래서 이 중략 부분은 도련님이 배를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게 해서 이 하인이 도련님을 구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 얘기를 쫙 했어. 자, 하인이 도련님하고 이야기도 풀어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인이 도련님을 구해주고 나서 이야기들이 당신이 자꾸 이야기를 가두어 두니까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눈을 쓸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도련님이 공부방에서 그 귀신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날 가두고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으면 죽게 하자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요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불로 그렇게 간 거라. 그래서 일불로 이렇게 돌배를 못 먹게 이렇게 길을 쭉 피해서 간 거라는 거죠. 이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 주머니 생각이 나거든. 그래. 그래서 참 자기 공부방 하던 방에 가보니 대들보에 기둥에 얘기 주머니 3개가 이렇게 똘똘 말아서 이렇게 주머니 속에 채워놓은 게 매달려 있거든. 그래 이놈 얘기 주머니를 갖다가서 터트려 다 풀어보냈단 말이야. 겨우 나는 그놈의 것을 주워 듣다 보니 그저 한 주머니밖에 못 가져갔어요. 구술자 이야기 속 개입이죠. 구술자가 갑자기 이야기 속에 등장해서 말하는 사람이 나도 그 이야기 주머니 하나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3-4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야기꿈 선생님 나눠준 유인물 보도록 합시다. 이야기꿈 오물음은 설화죠. 설화는 옛날 이야기인데 어떻게 지내진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옛 이야기죠. 자, 성격은 교훈죠.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이죠. 이게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물음의 논리적 순서는 종실노인이 인색해서 옛 이야기를 통해서 이 종실노인과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실노인이 마음을 변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화는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이 3가지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고요. 신화는 우리 단군 신화처럼 신성시대는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엄숙하게 여기는 거죠. 전설은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이제 믿음이죠. 왜냐하면은 특정 절이나 바위, 고개 등 이런 증거물이 있기 때문이죠. 민담은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주로 인간이 신이나 초인적인 인간을 말하고요. 전설에서는 영웅이 주로 등장하고 민담에서는 일상적인 사람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단군 신화, 연호랑 세오녀는 세오녀가 연호랑을 기다리다 바다에 뛰어내려서 죽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콩쥐팥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신데렐라 이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백설공주 이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신화, 전설, 민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신화는 증거물이 대한민국이죠. 여기는 어떤 바위나 고개, 절 같은 거고요. 민담은 증거물이 없습니다. 자, 갈래는 설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고요. 제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의 힘. 이 부분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약간 이야기를 사람처럼 귀신처럼 표현해서 도련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는 퍼져있는 교훈, 어떤 할아버지가 입으로 말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 적은 거죠. 그 다음에 허구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메타설화가 뭔지는 밑에 나오니까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재 구조도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핵심 강의 이야기 주머니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메타설화이다. 그래서 메타설화는 뭐에 대한 뭐를 다루는 거.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다루면 뭡니까? 메타서사가 되겠죠. 메타서사.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다루는 거.
그런 걸 우리 메타서사라 그러죠. 그래서 뭐 호랑이가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메타서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작품 내용은 자, 도련님이 이야기를 가두니까 이야기가 못 퍼지니까 이야기가 귀신이 된 거죠. 삼축적 의미는 이야기는 반드시 퍼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귀신이 젊은 도련을 해치려고 하죠. 그래서 문자 문화에 대한 구술 문화의 반박.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술 문화가 죽어가니까 구술 문화를 좀 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련님이 이야기를 풀어주고 구술 문화가 소멸하지 않고 다시 널리 퍼지면서 문자 문화와 공존하게 된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 할 작품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뭐 문제를 한번 풀어와도 좋고요. 문제 풀 시간을 수업 시간에 줄 거니까요. 뭐 안 풀어와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만 필기 좀 잘 해오길 바랄게요. 수고 많았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신의 꿈을 할 텐데요. 조신의 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설화, 신화, 전설, 민담 중에 전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나라의 탄생이나 신화처럼 뭐 국가의 탄생이나 세계의 탄생 이런 걸 다룬 건 아니고요. 어떤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다룬 건데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설로 볼 수 있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신라 시대 때 세 달사, 절 이름이죠. 전설의 증거가 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장원이, 그 다음에 명주 난리군의 농사 짓는 농장이, 그래서 장원이 절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관리하는 농장이었어요. 명주 난리군, 구체적인 지명으로 신빙성을 높이고 있죠. 본래의 절에서는 승려 조신을 보내 장원, 이 농장을 맡아서 관리하게 됐다는 거죠. 조신은 농장에 이르러 태수 김원을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여러 번 낙산사의 가는보살 앞에서 남몰래 여인과 맺게 해달라고 빌었다. 뭐 불교적 믿음이 드러나고요. 가는보살이 이렇게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세속적 욕망, 스님이어서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는 세속적 욕망이 있는 거죠.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남편이 생긴 거죠. 조신은 다시 가늠 앞에 나아가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여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지쳐 얼마 뒤 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들어오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여기까지가 외하고요. 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 이야기. 액자식 구성이죠. 아내 이야기. 꿈이 나온데 아내 이야기가 꿈인데 이제 세속적 욕망. 여기서는 김은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당신과 같이 결혼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조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고향으로 돌아가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자식을 5명 두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집이라곤 4벽뿐이요. 집이 방이 여러 개 있으면 벽이 많을 텐데 방이 한 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4개뿐이 가난한 거죠. 콩잎이나 명아죽 같은 변변한 끼니도 될 수 없어 마침내 슬픔에 찬 나머지 가족들이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하게 되었다. 그렇게 10년 동안 초야 여러 군데 벌판을 떠돌아다니고 보니 옷은 메추라기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100번이나 기어있고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외양 묘사를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구나. 강릉 해현령을 지날 때 15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죽고 말았다. 가난으로 인한 비극이 나타내고요. 조씨는 통곡하며 길가에다 묻고 남은 4자식을 우곡현, 지금의 우현, 지명 이름이고요. 도착하여 길가에 띠풀로 엮은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죠.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게 없을 때자 10살 된 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했다. 이것도 가난으로 인한 비극이고요. 마을에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부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한 가지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따뜻한 옷감도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현재와 대조되는 행복했던 과거죠. 지금은 직을 낳아서 은혜와 사랑이 깊었으니 두툼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병이 쇠약해지고 굶주리고 이제 가난하고 구걸하고 해서 참 부끄럽게 산다는 거죠. 아이들도 추위에 떨고 사랑을 싹틀 부부의 정을 못 즐기다는 거죠. 너무 가난해서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 사시사철 푸른 식물이죠. 그래서 변함없음을 비유하는데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처럼 이제 날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결혼해서 잘 살자 했던 약속들이 뭐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처럼 가볍게 날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 함께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옛날에 우리 함께 사랑하자고 했던 게 근심의 시작이다. 그래서 당신과 나나 참 이 지경에 대해서 슬프다. 참 굶주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서로 같이 힘들게 사는 것보다 우리 헤어져서 그냥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각자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하여 조시는 이별하고 길을 가다 꿈에서 깨어났는데 이제 내하가 끝나고 이제 외하, 내하는 꿈이었죠. 꿈에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죠. 액자식 구성에서 다시 외하로 돌아온 겁니다.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고 망연자실하여 세상 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인생 무상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인생이 덧없음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세속에 대한 탐함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 부끄러운 속세의 정 욕망, 여인이나 결혼하고 싶어 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반성하고 참회가 반성하는 거죠. 해연으로 가서 지명 이름이죠.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보니 돌로 된 부처님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외화와 내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죠. 꿈속에서 아이를 묻었던 곳인데 파보니까 돌로 된 부처님이 나왔다는 거죠. 물로 깨끗이 세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농장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정토사, 이제 구체적 증거물, 사실성을 높이는 거죠. 짚고서 수행했다. 아무도 조신의 흔적을 알지 못했다. 자,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이거 서술자적 논평이죠. 서술자적 논평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인데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욕망을 경계라는 이런 주제를 전달하고 있고요. 자, 밑에 노래가 나오네요. 쭉 읽어보고요. 좁쌀밥 익기를 기다리지 마라. 그래서 좁쌀밥이 작은 쌀이죠. 그래서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거죠. 힘든 삶 한순간 꿈이다. 인생은 덧없다. 인생 무상이다. 그 다음에 세속적 욕망을 꿈꾸는데 때때로 눈을 감아 맑고 깨끗한 세계에 이르는가? 이거 의문형이지만 이르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강조하는 거죠. 자, 이 글은 여러분들 설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고요. 설화 중에서도 전설이죠. 왜냐? 구체적 증거물이 있으니까요. 자, 한몽적 설화. 자, 꿈에서 이제 깨어나서 중간에 꿈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꿈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꿈몽자잖아요. 그렇죠? 교훈적, 인생 무상에 대한 교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몽구조, 현실 꿈, 현실 구조가 있고요. 구체적인 지역과 증거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은 난리군이라는가, 증거물은 세달사가 있죠. 네, 자,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제재 구조도 여러분들 이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조신의 꿈에서 이제 신라 하대, 신라 말에 현실이 나오는 거죠. 자, 김씨 딸과 결혼하고 싶어서, 김은의 딸과 결혼해서 가는벼슬을 비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불교에 많이 영향을 믿었다. 부처님한테 많이 빌었다. 그 다음에 가난으로 해서 고통받았다. 당시 굉장히 어려운 사람으로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토사, 절을 짓고 수행한다. 내세에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난다. 자, 정토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죠. 극락세계. 그래서 굉장히 정토에서, 내세에서 정토라는 거는 극락세계인데, 극락세계는 뭐 내세가 인간 세계가 아니니까요. 외세니까요. 굉장히 하늘에 있는 세계니까 여기서 정토라는 건 뭐 괴로움 없는 행복한 세상이죠. 괴로움 없는 행복한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돈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좀 급해서 말을 빨리 했는데 너무 빠른 사람들은 빠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찬찬히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문제 풀 시간은 수업 시간에 줄 테니까요. 안 풀어봐도 좋습니다. 다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